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는 오랜만인데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전산회계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것들은 제가 틈날 때마다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의 항목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회계를 어떻게 나누냐면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요새 학문의 흐름은 관리회계라고 한다면 여기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가회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관리회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가 관리회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가 있어요. 그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기준서 있죠? IFRS, IFRS나 K-갭이라고 하는 요 회계 기준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통 재무회계라고 부르고, 요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회계.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얘는 이렇게 우리가 회계 기준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회계 정의가 뭐죠? 기업의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래 학문적인 회계의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미국의 1960 몇 년대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화계, 미국 회계 화계가 AAA였나? 뭐 여튼 이런 데서 했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돼.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해준 정의가 있는데 이 보통 우리나라의 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적용하는 게 원가관리회계고요. 외부한테 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세무회계도 외부. 세무회계는 외부 중에서 대부분 정부 과세관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정보는 뭐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얘는 뭐다? 재무회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출 입내역에 대한 정보. 그래서 얘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4번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정보는 자본 변동표라고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성과 평가를 위한 사업부서별 손익 정보는 대표적인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하면은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또 플러스 뭐 있다? 손익계산서 플러스 주석.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해놓고 답 나오는 거 항상 뭐다? 1번 제조원가 명세서, 2번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개다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럼에 대한 대성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자, 나중에 저 뒤에 대손충당금 문제에서 또 바드럼이 또 나오긴 하는데요. 자,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뭐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해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 항목은 뭐가 있죠? 매출액, 매출원가, 이거 좀 잘못됐네.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이고, 여기서 판관비 빼면은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제외하면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은 당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가 변하는 거죠. 자, 얘가 변하는 거니까 이 밑에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더하기 빼기 되니까 여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변하고요. 대신 판매비와 관리비 위에 있는 항목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매출총이익은 영향받지 않죠. 그리고 제가 팁 실기 프로그램 손익계산서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지금 이거 94회 문제예요.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종이,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우리가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위에 거는 영향이 없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번 다음 자본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매너가 증평가순실, 2번 자기주식, 3번 감자차손,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음 몇 번이다? 1번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했었죠. 자, 나머지는 자본 조정 항목이 되겠는데요. 자, 얘도 모를 때는 조회하시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여기 계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네요. 그쵸? 없지만 우리가 풀 수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기 주식 있는데 감자차손이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계정 항목 등록 조회 누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누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타 포괄손익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보이세요? 자, 그래서 자본 조정 항목에는 얘네들이 있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에는 가장 시험 문제 마진 나오는 게 요거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푸셔도 돼요. 보면은 자기 주식 얘네 자본 조정이네.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이네. 주식 발행 할인 발행 차금 있나? 있네요. 그죠? 자본 조정이네. 그러니까 1번 이렇게 찍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계속 볼 거예요. 4번. 다음 중 제외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상품권 매출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품권을 사용할 때. 2번 단기 할부 판매예요. 제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랑 장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는 제화를 고객에게 인도할 때고 장기는 뭐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급 지급받는 때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가 판매할 때예요. 수탁자가 판매할 때. 그래서 보시면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뭐냐면 수탁자는 예를 들면은 G마켓이에요. 그 다음에 위탁자는 G마켓에 등록한 사업자. 그래서 자, G마켓에 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G마켓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G마켓은 수탁자가 아니긴 한데 제가 그냥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개업자, 정확히 얘기하면 중개업자가 있어서 중개업자가 소비자한테 팔 때 이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예요. 수익 인식 기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겨서 수탁자가 얘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줄 때가 아니라 돈을 받는 거는 제가 파란색 해볼게요. 소비자가 수탁자한테 돈 주고 이때가 아니라 보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넓은 의미의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그쵸?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넘길 때.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시용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때예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에 보면은 언제 사용해보고 그때 뭐 일주일 사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고객이 일주일을 사용해보고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가 수익 인식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샘플 준 거는 수익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쵸? 개별법이니까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원래는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원가와 수익이 대응되니까 가장 우수하겠지만 제품 하나하나를 원가를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을 하나하나 판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나오면 이게 답이 아니거나 이게 답이거나. 그쵸?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그래서 선, 물, 상, 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때는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과대평가된다. 뭐 이익이 과대평가된다. 원래는 이게 당기순이익이 과대평가된다. 선입선출법의 시에는 물가가 상승할 때 당기순이익은 과대평가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선물상대.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조금 지문이 틀리긴 한데 선물상 이익이 크게 대가 되겠습니다. 과대평가된다. 당기순이익이요. 외우시고 그냥 푸세요. 나 이거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외우세요. 선물상대. 그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총평균법은 매입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총평균법은 뭐죠? 내가 월 말에 혹은 기말에, 즉 기말이죠. 자, 기말에 한 방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이다. 그쵸? 왜냐면은 후입선출법이니까 최근에 들어온 거를 나가니까요. 그쵸? 최근에 들어온 거를 원가로 듣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당연히 반대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1번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가 아니라 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2번 정률법은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정액법이 되겠죠. 자, 3번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은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뭐죠? 내가 현재 구매한 그 자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분해서 비용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된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효익이 뭐냐면 내가 기계장치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얘가 내가 10년을 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5년을 해볼게요. 5년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에 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가 뭐예요? 5년 동안 100만 원씩 소비되겠다.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게 감가상각비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 요거죠. 그쵸? 요거에 따라서 선택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내가 정액법에 5년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끝날 때까지 쭉 가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7번 다음 중 계정 과목 중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조금 어렵죠. 보통 이럴 때 뭐가 나오냐? 우리가 문제에 봤던 매도 가능증은 평가이익 이런 게 기타불가손익이 나오는데 이번에 뭘 넣냐면은 약간 문제를 변형해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 계정을 넣어버렸네요. 답은 3번이긴 한데 얘도 잘 모르실 때는 어떻게 한다? 얘도 실기 프로그램에 가서 자본 잉여금이네요. 그쵸? 영업의 수익을 가볼게요. 영업의 수익 을 가서 되게 많죠? 하나씩 찾는 거예요. 자, 투자자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있나? 여기는 투자자산이라고 딱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은 없네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유형자산 찾으시면 돼요. 이게 여기 찾을 수가 있나?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없을 때는 일단 넘어가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찾아볼게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없나? 있네요. 그쵸? 자기주식 처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자본잉여금이네? 영업의 수익이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외우셔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분개할 때도 얘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7번도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8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별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그래서 유동성 기준이 뭐다?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이 뭐예요? 1년이죠. 그쵸? 1년
아래이면 1년 이하이면 유동이고 1년 초과면은 비유동.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매입 채무가 있는데 매입 채무는 뭐다? 외상 매입금이랑 지급어음인데 얘네들은 보통 유동, 비유동,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고요. 미지급 법인세도 유동으로 분류해요. 왜냐면은 미지급 법인세는 보통 우리가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이 언제냐면은 3월 31일이에요. 내년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1년 이내죠. 그래서 얘도 유동으로 분류하고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앞에 유동이 붙었죠. 그래서 원래는 장기부채인데 1년 안쪽으로 상환될 걸 예상해서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부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예요? 퇴직급여 기준이 뭐다? 일단은 일시, 그러니까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했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고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얘도 잘 모르면 어떻게 한다? 개정 과목 얘서 조회하시면 돼요. 얘는 자, 우리가 부채인 걸 알고 계시면은 편하겠죠? 찾기가. 그래서 보니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볼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아시면 좋은데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총 제조원가니까 이 위에 것들 보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하면은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부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얘도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시면 돼요. 혹시 화면이 좀 끊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끊기죠? 자,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단기총 제조 비용, 단기총 제조원가. 그래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하면 얘가 된다. 기초제공품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죠. 제조간접비 대충 보긴 했는데, 제조간접비는 뭐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이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원가의 형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눌 수 있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직접 간접 쓰시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쓴 다음에 얘를 외울 수 있다. 직접이니까 앞에 직접만 붙여주시면 된다. 나머지는 간접이니까 간접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요거 앞에 거 두 개는 뭐다? 기본 원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단기 기초 기본 원가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제조 간접비니까 나머지 거 다 더하는 게 더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요게 제가 좀 색깔이 잘못됐네. 나머지 거를 다 더하면은 얘가 제조 간접비가 된다. 그리고 가공 원가는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거 가공 원가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니까 여기 기초 원가가 있네. 그러니까 얘를 다 구한 다음에 기초 원가를 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한 다음에 기초 원가를 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부터 위에 거부터 하나씩. 자, 100 적으면 되겠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어떻게 된다? 어디에 적어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적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재료비 어떻게 되죠?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그래서 항상 제가 원가회계 수업할 때 기말을 항상 어떻게 한다? 뺀다. 나머지는 더한다. 그래서 일단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으니까 50만원 있으니까 마이너스 50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되겠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고, 단기 기초 기본 원가가 원재료비 더하기 노무비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은 700만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예요. 단기 기초 기본 원가가 700만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라 개별의 원재료비랑 노무비의 금액은 모르지만 얘네 두 개를 더한 금액이 70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0만원이 마이너스 50만원이 해서 50만원이 있지만 얘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왜 무시해요? 어차피 우리는 구할 거는 제조간접비인데 전체 금액에서
전체 금액에서 기초 원가를 빼면 제조 간접비죠. 그러니까 기초 원가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하면 돼요?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해서 얘를 빼면 되겠죠? 단기총 제조 원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고 단기 이거는 더하고 그 얼마예요? 1100만 원. 항상 기말은 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다? 40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함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11번.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낸 그림인가 해서 얘는 뭐죠? 그림 4개 요거 외우셔야 되죠? 근데 쉬워요. 준변동비랑 준고정비만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다? 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고정비는 이렇게 생겼고 준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니까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문제에 보니까 재료비랑 노무비, 가공비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재료비 수량 곱하기 재료비 단가 더하기 가공비 수량 곱하기 가공비 단가를 하시면 되는데 단가가 있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재료비 수량과 가공비 수량만 구해서 곱하기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 몇 번 쓰시면 금방 외워지시거든요. 어려워도 외우세요. 이건 외우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입선출법이니까 치워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없네. 무시. 단기 완성량 없죠? 무시. 왜요? 문제는 기말 제공품만 구하면 되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다른 것도 안 줬어요. 얘만 줬어요. 그쵸? 그래서 자, 재료비는 어떻게 한다? 100%를 곱한다. 700에 100% 곱하니까 700이 되는 거고 가공비는 완성 퍼센트를 곱한다. 700의 완성이 60%니까 420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700 곱하기 500 420 곱하기 400 하신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 더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700, 얘는 420, 재료비는 35만원, 700 곱하기 500 해서 가공비는 420 곱하기 400을 해서 16만 8천원 더하면 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부와 같이 세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는 95일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메모 표시를 해두세요.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자,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이 전산세무 1급 94회에 전산세무 1급의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전산회계에서도 전산세무와 동일하게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전산세무 좀 더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찾으셔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래서 얘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관세의 그 가격 과세 가격 더하기 관세 그리고 부가세는 여러 개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관세도 포함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관세가 아닌 나머지 뭐 개별 수비세라던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교육세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게 들어가도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심화 공부하실 분들은 전산세무 1급 94의 문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2번. 요거 2번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돼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뭐예요? 장려금은 내가 경조수로 주는 거고 대손은 내가 대손 충당금 쌓아서 받는 것들인데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손금액은 어디서 공제해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대손 뭐다? 세액 공제라고 해서 별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얘는 아예 안 해줘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로 하고요. 4번에 금전 이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 뭐 기계 장치로 받는다거나 뭐 책으로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 금액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당연히 시가를 과표로 해야겠죠. 그래서 13번 문제는 요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별도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만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세야죠.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재화를 수입할 때 개인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직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금액이 작은 것들은 부가세가 면제가 되지만 금액이 조금 크면은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것도 플러스 내용 정리라면은 재화 수입할 때 세금 계산서 누가 끊는다? 얘는 누구한테 있다? 의무가 세관장한테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전산세무 1급에서 잠깐 언급 같이 됐어요.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2번도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강의 올린 것 중에서 중요하게 정리할게. 사업자 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일 때의 비교 차이점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얘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3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요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10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로 나오는데 부가세 말문제, 부가세 이론 문제에서는 웬만한 거 다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 뭐 있어요. 뭐 임시사업장 설치 같은 것들이나 뭐 여러 개 조금 있는데 전산회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부가세는 잘 모를 때는 20일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4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인데 내가 이때 개업했어요. 그러면은 과세기간은 언제다? 이때부터 종료일인 이때까지란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한 말을 적어놨습니다.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도 중요한 문제. 요거는 지금은 부가세 영세로만 나왔는데 면세도 나올 수 있죠. 그쵸? 15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슬라이드 빼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영세율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부담의 역진성은 뭐다?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영세율은 뭐예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2번 수출원 제한은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된다. 3번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 그래서 직수출을 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수출할 때 직수출일 때는 없죠. 4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 정리를 해놨으니까 빨간색 글씨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요거는 어려운 거 없죠?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들어가셔가지고 얘네들 외상매입금에 얘네들을 찾아서 금액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2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통신비 계정의 대체 적요 3번에 입력하시오 라고 돼 있죠. 요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통신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있는 거 찾으셔가지고 적요 3번에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기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그래서 재무제표 수정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순서를 외우기보다는 회계순환의 원리를 터득해서 풀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시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 손, 이, 제 혹은 제, 손,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서 이 차례대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뭐다? 영업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가시면 되겠죠. 기부금이 누락되어 있네요. 기부금이 얼마였냐면 500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500을 바꾸시면은 여기에 이제 영업의 비용이 500이 늘어날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단기순이 바뀌겠죠? 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은 145150이네. 그러면은 이제 얘를 나가신 다음에 이익이연금 처분계산서 가서 얘가 뭐였죠? 140150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자, 어디를 바꾼다? 차대가 뜨죠? 그래서 얘를, 단기순이익은 뭐예요? 어디 갔니? 2월 이익잉여금 항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조회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자, 이익잉여금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이게 2월 된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이게 똑같을라나?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여기에 들어가서 차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죠? 여태 안 맞는데, 그래서 얘를 500을 마이너스 500이니까 500 줄이면 되나? 해볼까요? 158?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줘서, 중요한 거는 대차 차익이 영원히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적폐 입력입니다. 9월 14일 제품 1세트를 매출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부상 제공하다. 다음 견본비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1세트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고요. 매출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부상 제공했는데 견본비 개정 과목이니까 전표유형은 일반 전표 입력이 되겠고, 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40만원짜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품은 원래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품 매출이 되면, 원래 제품은 제품 매출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 원가가 별도로 생겨요. 그쵸? 그래서 이 제품 매출에 대응되는 제품 매출 원가는 뭐냐면, 제품 매출 원가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매출 원가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제품은 재고죠. 내가 만들어 놓은 재고 자산이 매출로 되면서 얘는 자연스럽게 원가로 가는 거고, 그쵸? 그러면서 내가 받을 돈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재고자산은 내가 이렇게 영업할 때 쓰는 것들이 제품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제품을 어떻게 썼어요? 원래는 목적이 뭐예요? 얘를 만든 목적이 제품 매출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했으니까 이 제품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팔린 거죠. 그쵸? 원래는 제품 매출을 팔아야 되는데,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견본비로 주면서 매출이 아니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 계정 원래 어떻게 돼요? 비용이 늘어나면은 보통 여기 뭐 미지급금이 달리던, 그쵸? 뭐 미지급금 카드가 달리든 뭐가 달리든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채가 증가되거나 혹은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얘는 제품인데 자산이 들어왔죠. 그럼 자산이 감소할 때는 원래 자연스럽게는 제품 매출 원가로 가서 제품 매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견본비로 바로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우리가 적요 타개정 대체를 써요. 그래서 그때 쓰는 거를 우리가 타개정 대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얘는 조교 8번의 타개정으로 대체됐다. 원래는 제품 매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견본비로 갔기 때문에 타개정으로 대체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이거 제품인데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렸네, 딴 데로 갔네, 견본비가 아니라 뭐 다른 데로 갔던, 소모품으로 가든 뭐 아니면 판매 장려금으로 가든 접대비로 가든 뭘로 가던 복리후생비로 가던, 이럴 때는 전부 다 적요 8의 타계정, 이 타계정은 제품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2번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환급받을 부가세에 대해서는 미수금 개정감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냥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신고할 때 하는 분기는 어떻게 된다? 부채와 자산을 서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부가세 예수금은 오른쪽 대변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얘는 차변으로 와서 없애주는 거고, 그쵸? 부채의 감소니까. 대급금은 자산인데 얘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없애주고, 나머지 환급받을 금액이 132만원. 얘는 뭐다? 미수금이죠.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미수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 10월 5일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에 외상 매입금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의 유형자산의 대금 15만 달러의 지급기일이 되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7월 5일에 외상으로 수입을 했는데 돈을 언제 준다? 10월 5일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10월 5일에 내가 매입을 했는데 돈을 10월 5일에 준다. 그래서 올해 7월 5일에 회계 처리가 그럼 있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때 환율을 모르니까 15만원에 1200원 곱한 금액이 있었겠는데, 그쵸? 이 금액이 이 얘기를 줘야 되는데 10월 5일날 봤더니 환율이 떨어졌네. 그쵸? 떨어졌으니까 15만원 곱하기 1100원 이렇게 뭐가 나오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뚝 잘라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돈을 이만큼 줘야 되는데 1200원만큼 줘야 되는데 환율을 1100원만큼 떨어졌네. 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이득이다. 그쵸? 완전 이득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했겠다? 외환 차이익이 발생했겠다. 그쵸? 외환 차이익, 외화 환산 이익이 있고요. 외환 차이익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외화 환산이 긴 거. 계정 과목 긴 건 언제 쓴다? 결산 때, 외화 평가할 때 쓴다. 얘는 그냥 일반점 입력할 때 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은 문제 자체가 결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개정이 안 나오고 일반전폐 입력이나 또는 메인 매출 전폐 입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개정이 안 나와요. 짧은 거. 그러니까 결산 때는 긴 개정 과목을 쓰고 일반일 때는 짧은 개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셔도 돼요. 굳이 개정 과목 외우실 필요 없이. 대신 오른쪽이 모자랄 때는 이익을 써야 되고 왼쪽이 모자랄 때는 손실을 써야 된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손실은 비용이고 이익은 수익이니까. 그쵸? 그래서 보면 원래 7월 5일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기계장치를 샀으니까 미지급금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제 10월 5일날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데 원래 부채 달린 게 1억 8천이었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1억 6천5백만 주면 되니까 나는 얼마, 회사는 얼마, 1650만큼 외환 차익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 10월 15일 대강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받으럼을 배서양도했으면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지급하였다. 배서양도 문제는 어떻게 된다? 거래처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자, 미지급금 대강건설에 줘야 될 거 5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받으럼 햇빛상사 거를 4천만원 걸 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원금은 뭐예요? 장기차입금 처리하시면 되겠고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2,50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단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2,325만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원이다. 제가 자기 주식 같은 거 나올 때 뭐라 그랬었죠?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자기 주식 또는 감자사선 이런 것들 나올 때 중요한 게 뭐다? 매도 가능 증거도 그렇고 자본 계정. 자, 다시 얘기하면 자본 계정은 무슨 계정이다? 어디 계정이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즉 누적기간, 일정 시점이 아니라 누적기간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누적기간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떻게 한다? 처분 손실에 처분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만 표시해줘야 돼요. 손익계상서랑 다르게. 자,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혹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을 주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없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조회해서 해야 되고, 보통 문제에서 주면은 준 숫자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분계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돈 주고 받은 것부터 치면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예금 2,500이 들어왔는데 자기 주식 장부가액이 처분 시점이 있었네. 얼마? 2,325만원 없애주시면 되고, 원래는 나머지 금액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대변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이 150만원 있었으니까 얘부터 없애주고 나머지를 처분 이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형화돼 있어요. 계정 과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자회계 1급 정도에서는 계정 과목 다 주고 잔액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가보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평상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을 받을급 받았다. 매입 대금은 3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고, 과세는 내가 매입했으니까 52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는 평상기업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원재료 샀으니까 공급값이 4,400만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 평상기업에 4,400 하시면 되겠어요. 2번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를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하였다. 단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한. 무슨 뜻이다?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수선비를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중요한 거는 요거만 건지셔서 거래처 입력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항상 미지급금 거래처만 바꾼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3번 주세무로부터 공급받던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했대요. 회계 처리는 외상매입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분계 금액은 마이너스를 표시하라고 돼 있네요. 이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마이너스 문제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제품 매출이 됐던 것들을 매출이 취소됐던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쵸? 대부분의 여태까지 유형이 뭐였냐면은 매출을 처리했는데 매출이 취소돼서 반품돼서 돌아와서 제품 매출 마이너스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품 매출을 마이너스 계정으로 처리해서 분기를 했었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뭐가 나왔다? 원재료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재료를 마이너스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원재료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재료 입력하신 다음에 요 계정을 쓰셔야 돼요. 요 계정. 요거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러시아의 모의사사에게 직수주로 제품을 판매하고 선적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선적했을 때 수출의 인식 시점은 언제예요? 매출? 선적했을 때죠? 선적했으니까 언제 했어요? 선적을 11월 15일 날 했으니까 11월 15일에 매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죠? 자, 16수출에 1번에 직수출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 넣으시면 되겠고, 매상 매출금, 제품 매출, 환율 2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2,2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5번 당사 영업장 증축을 위해서 한국토건으로부터 토지를 1억 5천에 취득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면세니까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겠죠? 대금 중 5천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기 문제의 핵심은 뭐다? 당좌 수표네요. 당좌 수표 내 거 남의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 타인이 발행한 걸 내가 받았으면 현금. 근데 지금 문제는 내가 토지를 사면서 발급한 거니까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54면세에 한국통을 넣으시면 되겠고, 내가 샀으니까 이렇게 5천만 원은 당좌 예금, 나머지는 미지급금, 유형자산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하나무역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결제받았다 라고 돼 있으니까 어렵진 않죠? 매출전표에 카드과세 하나무역해서 매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해야 되고 BC카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내가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보통 카드는 미지급금이니까 그냥 카드 나오시면 미지급금을 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요거
대변에 있는 놈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유형자산이면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매출이면은 외상매출금이 된다. 요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 4번. 1번 9월 5일 보통예금에 입금된 태산전공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중 회수액 550만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받은 건데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문제와 상관없는 포인트이긴 한데 한번 짚어볼까요? 자, 계약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내가 받았을 때는 선수금, 내가 줄 때는 선급금. 근데 지금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이니까 내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선수금 돼 있던 거를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까지 가고 실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소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매출거래처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한 건 뭐죠?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수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세금계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불공으로까지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9월 5일에 일반 존폐 입력인데, 자, 선수금이 아니라 얘가 뭐다? 외상매출금이네요. 아이고. 외상매출금 108번인가요? 108번.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끝났죠? 자, 다음에 10월 4일 가겠습니다. 얘는 메인 매출 전폐니까. 그래서 얘는 과세가 아니라 불공. 그 다음에 자동으로 사라졌네. 네, 그래서 넣으시면 되겠죠. 얘는 혼합으로 바꿔주시고, 뭐라?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 건드렸나? 10월 4일 맞는데? 네. 잠깐만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얘를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없어졌네, 아예.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접대비 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자,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혼합이 아니라 출금이 맞네요. 아, 제가 이게 출금으로 되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1번으로 하시고, 얘를 접대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당황했습니다. 틀릴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돼 있었으니까 출금으로 돼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조표입니다. 2020년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1억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데 단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2020년 4월 1일에 내가 빌렸기 때문에 이자 비용 언제까지 인식해야 된다?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자니까 월할 계산하니까 하시면 되겠죠? 1억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9에서 450만큼을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가 왜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자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 3점 산업 주식의 취득원가 및 각 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취득을 3월 20일 날 7,500에 했는데 공정가액, 기말 공정가액인 8,100으로 평가란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 늘어났어요? 600 늘어났네요. 그쵸?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계정 과목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이익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 각각 1%의 대손충당금을 복충법으로 설정하시오 돼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게 뭐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계정 잔액을 조회하시면 되겠어요. 그 조회했더니 이렇게 조회가 됐네요. 외상매출금 요만큼, 대성충당금 요만큼, 받으러옴과 받으러옴의 대성충당금은 각각 이렇게 조회가 됐어요. 그리고 포인트,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대손상각비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되고 판관으로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지금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이니까 우리는 대손상각비에 판관으로 처리한다. 요거를 짚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설정하면 되겠죠? 1% 하니까 요만큼 나오고 기존에 써야 했던 게 이만큼이니까 요만큼만 더 쌓으면 되겠죠? 받으러면도 마찬가지로 1%는 이만큼, 더 쌓아야 될 금액은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마지막 문제네요. 6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0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 양수로 표시할 것. 그래서 얘는 재무상태표를 3월 말 기준으로 조회하면은 왼쪽에는 단기 3월 말 기준으로 조회가 될 거고 정기는 12월 말 기준으로 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동자산 있는 거 체크해서 금액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실기 같이 해볼게요. 자, 다음에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액 계정 과목 들어가셔도 되고요. 총 계정 원장을 비교하셔도 되고 저는 요거 제품 매출로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3번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중요한 게 뭐다? 여기는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죠.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필터해서 조회하시면 되는데 입력할 때 중요한 게 뭐다?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3월 말이니까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동자산 있죠? 이거 여기 다 안 보이네. 그래서 유동자산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12월 말이고 얘는 3월 말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하시고 얘와 얘의 차액을 1번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상반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저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상반기니까 6월까지네요. 그쵸? 6월로 하셔도 되고 12월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6월달로 일단 하신 다음에 제품 매출액인데 더블 클릭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월계를 보셔도 돼요. 1월은 요만큼이고 2월은 이만큼, 3월 요만큼, 4월 요만큼, 5월 요만큼, 6월 이만큼인데 문제 보니까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이니까 가장 큰 달이 아까 얼마지? 1억 6,700에 1억 7,700, 1월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달은 여기 3월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1월과 3월의 요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서 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찾는 방법 여러 가지니까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3번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거니까 얘는 어디서 조회하냐면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시는 게 편합니다. 증빙이 현금 영수증으로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조회 기간이 4월부터 6월. 자, 그래서 매출 그 다음에 유형을 전체로 하시고 여기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하시면 되겠어요. 뭐야? 현금 영수증만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으려나? 잠시만요. 카드 말고 이렇게 벌라낼 수가 있는 게 없나 보네. 자, 없으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카드 과세가 이게 왜 안 될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자,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출된 거니까 현금 과세 하시면 되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현금 과세. 그리고
공급 대가의 합계액인데 요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얘랑 현금 연세는 필요 없고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마 문제는 없을 거긴 한데 혹시 보시고 현금 영수증의 총 합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현금 과세만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가지고 합계인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